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박입니다. 자, 2022년도 여러분들 또 영주권을 목적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셔야죠. 자, 15년 넘게 이 호토박이가 이 일을 하면서 대략 제가 따져봐도 한 1000분 넘는 분들을 직접 이메일로 소통한 분들 말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도 1000분은 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쭉 제가 이렇게 지난 휴가 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어떤 분들이 최종 영주권에 도전하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에 도전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유를 한번 해보시고 곰곰이 자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좀 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호주 영주권 유학 도전자 1000명을 통해 알게 된 진실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영주권 유학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주권 유학의 본질은 경쟁 게임입니다. 네.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주는 그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매년 회계년도마다 호주가 이제 정부 예산을 짤 때 이 이민 관련 예산도 다 짜고 그 수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 이민자 숫자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호주 영주권 목적으로 도전하는 그 영주권 유학 도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 게임이라는 건 그 본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전공으로 과연 나와 같은 경쟁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려지거든요. 자, 먼저 호주 이민법. 많은 분들이 그러죠. 호주 이민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변수입니다. 바뀌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게 깜깜이었던 그런 변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시면 예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토박이가 호주 영주권 2022년도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작년 말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이 호주 이민법이 변수라는 것은 인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해 나갈 수 있다,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이, 영어, 돈, 학업 능력 이건데요. 이걸 많은 분들이 변수로 착각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영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끝까지 올리면 될 것이다. 변하는 수로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 안 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해서 열심히 공부 해볼 것이다. 예. 자기의 학업 능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변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데 좀 자금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내가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예. 돈은 변수가 아닙니다.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올바른 사회가 아니고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말자고요. 예. 현실적인 방안에서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건 있는 거니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공 선택인지 내 자금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공인지 이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도전을 하실 때 실패하는 그 숫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영주권을 못 받는가? 네, 호토박이가 1000명이 넘는 많은 도전자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느낀 바로는요, 팔랑귀 안 됩니다. 대부분 영주권 받는 사람들은요, 영주권을 이제 딱 받았잖아요. 그럼 뭐 저희들 뭐 중간에 연락이 끊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영주권이 학교 등록만 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 수많은 고비마다 뭐 학생비자 연장, 졸업비자, 그다음 그 이후에는 또 주정부 스폰서를 할 건지 연방정부 스폰서를 할 건지 뭐 지방정부의 뭐 491 비자를 도전할 건지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수많은 그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법무사들의 또 조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그런 분들하고 주로 저희가 수속했던 학생들은 짧게는 뭐 3, 4년이지만 길면 뭐 7, 8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 오는데 대부분은요,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그분의 그 전공은요, 절대 중간에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 선택한 그 전공으로 끝까지 밀고 오신 분이 주로 영주권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좀 답답한 게, 자, 지금 전공을 정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1년쯤 하는데 자꾸 옆에 저 전공이 쉬운 것 같고, 이 전공이 나은 것 같고, 내 전공은 힘든 것 같고, 이건 결국 영주권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은 시작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학비 문제로 휴학을 합니다. 자, 처음에 자신이 계획을 다 했죠. 학비 얼마인지 모르고 공부를 하진 않죠. 자, 뭐 기계공학 4년 학비를 딱 따져보니까 뭐 한 1억 2천 정도 돼요. 근데 내가 과거에 워킹홀리데이로 갔을 때 보니까 내가 1년에 그때 열심히 해서 한 3천만 원 벌었거든요. 그럼 내가 알뜰살뜰 쓰는 거 최대한 줄이고 하면 내가 학비의 한 뭐 절반 이상은 내가 벌어서 현지에서 조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때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열심히 돈 버는 데만 치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호주에서 정식 학위 과정을 공부하면서 학교만 가면 끝나지 않거든요. 3일 학교 갔죠. 그럼 이틀은 그 학업을 따라가려고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물리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뭐 주말 끼고, 혹은 뭐 학교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 혹은 새벽 시간,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런 알바들 대부분이 또 육체적으로 하는 알바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업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자금 계산은 희망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5홀로 벌어서 공부하겠다. 네, 이거 많은 함정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세컨 비자, 서드 비자 막 연장해 가면서 그 아까운 20대를 이 워킹홀리데이 서드 비자로 3년을 보내면서 결국 여러분들 손에 남은 돈이 얼마든가요? 네. 여러분들 학업할 만큼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요리 과정이나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이런 현장 기능 직종들은 2년 학비 해봐야 뭐 2,500만 원, 3천만 원 그 사이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알뜰살뜰 하면 그 자금을 모을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영주권에 도전할 그 전공하고 관련된 알바를 통한 자금 세이브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에 와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주방에서 요리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국에서 뭐 요리를 했거나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키친핸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간다,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요, 워킹홀리데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정말 자신이 원했던, 대부분 이 워킹홀리데이 돈을 벌겠다라는 분들은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의 상당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본인이 원했던 그 대학, 원했던 그 전공이 아닌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학위에 대한 욕심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로 벌어서 내가 호주에 있는 정식 학사 과정 혹은 석사 과정에 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데,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주 정규 대학교의 그 학사 석사 과정의 학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어서 감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워킹홀리데이로 벌어서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전공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전공에 따른 요구되는 영어가 다르죠. 지금 내가 비록 영어는 약하지만, 지금 내가 토익 시험 치면 비록 700점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뭐 토익도 뭐 900점 이상 당연히 될 수 있고, 또 호주 이민에서는 토익은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토플이나 IELTS나 PT나 뭐 이런 시험이거든요. 지금 내가 시험 치니까 IELTS 5.5지만 뭐 그러나 내 열심히 정말 내 이제 각오를 하고, 내 학창 시절에는 내가 게으름 피웠지만 지금 이제 정말 안 됩니다, 그거. 네, 이거는 상수입니다. 변수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보통 그 호주 이민할 때 IELTS나 PT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IELTS 이치 7이 필요하거나 이치 8이 필요한 사람은요, 전혀 공부 없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모르고 그냥 1, 2주 시험 유형만 파악하고 시험을 딱 쳐도요 6점대 이상은 다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치 7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뭐 8에도 도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 시험 쳤더니 5점 될까 말까 하는 분이 계속 7을 목표로 그걸 될 것이다 라고 변수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학점이 엉망인 사람, 이건 어떤 거냐면, 자, A도 IT 공부하고 B도 IT 공부합니다. A는 자금이 넉넉해요. 그래서 카페 알바 안 해도 돼요. 내가 학과 공부에 치중하면서
무급 IT 인턴을 나갈 수 있어요. 자, B는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열심히 자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일하는 걸 해서 자금을 벌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학점도 안 좋아요. 학점이 안 좋으니까 인턴 나갈 기회도 없어요. 자, 졸업했습니다. 자, 맥도날드 알바, 카페 서빙한 걸 레주메에 적을 수 있나요? 예, 취업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적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주권을 받기 힘든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요소들에 포함이 되는지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주권 받느냐? 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 선택한 전공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 예, 그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 전공이 제대로 선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 끈기, 인내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비슷한 영어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육체 알바를 해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자금력이 뒷받침 되니까 이제 이민 신청할 때쯤 돼서 이제 영어 점수를 내야 돼요. 그러면 알바를 내려놓고 시간당 뭐 70불짜리 뭐 과외 받으면 0.5점 올리는 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도 자금에 결부됩니다. 자, 전공에 따른 영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나 제빵, 뭐 목수 과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대단한 영어를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어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어가 뭐 IELTS 뭐 7점, 8점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공으로 영주권이 안 된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취업 인민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에서 교사를 하겠다. 자기는 정말 교사가 천직이고, 어떤 분들은 그 한국에서 그 기간제 교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기간제 교사의 한국에서의 어떤 그 서러움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자기가 교직은 자기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주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제한적이네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 선생님, 네이티브 수준의 버금가는 영어 수준이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국에서 뭐 곧잘 영어 좀 하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영어 수준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 이건 좀 생뚱맞죠?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말은 나이가 많고, 호토바기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주권 성공 필수 3요소, 나이, 영어, 돈. 이거는 절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주로 받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나이가 많은 건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거는 영주권을 싱글로 와서 공부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불리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리 과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데려왔어요. 와이프까지 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따질 거 다 따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럼 이분은 적어도 학비 걱정을 할 정도의 여력은 아니에요. 그 정도 여력은 되시니까 그걸 선택했겠죠. 그리고 이분이 영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전공으로 영주권 도달할 때까지 이분은 절대 팔랑귀 하지 않습니다. 팔랑귀 할 수 없죠. 처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팔랑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밀고 나갑니다.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여 년 넘게 1000명 가까이를 쭉 보면요, 저희 학생 중에 의외로 누가 봐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당신은 나이도 그렇고 또 애들까지 딸려있고 너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처음 도전 안 했죠. 나이적인 핸디캡, 뭐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전을 안 하신 분이 많죠. 그러나 일단 도전하신 분은 특이하게 영주권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대 중반, 뭐 30, 이 즈음 되는 그런 도전자분들보다 이렇게 30대 후반쯤 접어드신 분이 영주권까지 도달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 이건 뭐냐면 호주에서 조교학 마치고요, 호주에서 하이스쿨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대학을 갔는데 마침 자기가 선택한 그 전공이 MLT SSL이라고 하는 영주권이 가능한 전공이에요. 가능성 매우 높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뭐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영어 학원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될 그분들의 영어 수준이랑 호주에서 하이스쿨, 조교학 출신의 호주에서 하이스쿨 졸업한 이 친구의 영어는 다른 영어죠. 예, 완전히 다른 영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의 학업 능력, 뭐 여기서 말하는 학업 능력은 단순히 어떤 그런 학업 능력이보다 이 사람은 이미 호주에서 하이스쿨을 공부하면서 호주식 어떤 공부에 이미 또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만 잘 맞으면 월등히 이런 친구들이 또 영주권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가 주구장창 제 모든 영상에서는 공통된 게 이 사항이잖아요. 예, 영주권 유학 성공 필수 3요소 나이, 영어, 돈. 여기 어떤 것 하나라도 핸디캡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가 많고 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선택한 그 전공으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갔을 때 자신이 45세 전에 영주권에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따져봐야죠. 네. 저희 학생 중에 제가 뭐 이 이야기 할 때마다 그분이 계속 떠오르는데 뭐 지금은 그냥 뭐 형 동생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요. 지금은 아주 그 퍼스 외곽 시골 도시에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시드니 테이프로 왔어요. 예. 5살짜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2명 데리고요. 와이프까지 데리고. 예.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그러면 뭐 생활이 어려웠냐?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도시지만 은행 부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공부할 자금 여력은 좀 되신 분이죠. 그러나 요리는 전혀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평소에 뭐 요리가 뭐 적성에 맞았거나 취미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그냥 금융업으로만, 예, 전공도 다 그쪽 계통이고요. 근데 이분 호주 와서 단 한 번도 요리가 힘들다, 요리 말고 딴 거 없나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요리를 전혀 안 해보신 분이니까 제가 조그마한 카페에 이렇게 소개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소개해주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친구가 어디서 왔나. 예.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그 카페 사장님이 모를 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시드니에서 테이프 졸업하고, 예, 그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도 계속 경력을 차근차근 잘 쌓고요. 이분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는 레스토랑마다, 예, 이분이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이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리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 어느 정도 의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아마 조만간에 이분이 지난주에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예, 45세 생일 이틀 전. 영주권은 45세 넘으면 신청 못, 제가 지금 약간 울컥하는데 45세가 넘으면 영주권 신청 안 됩니다. 처자식 달려있는 그분이 여기서 영주권이 안 되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펼쳐질 그 상황 아찔하죠. 그분이 다시 은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생일 이틀 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갔어요. 잘 심사가 되어서 영주권 나오기를 저도 그분만큼이나 학수고대 하는데, 뭐 그 소식 들리면 또 카페에 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영주권 유학 선택 3대 원칙. 예, 이거 절대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 친구가 시드니에 있는 UTS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UTS 대학을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전공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거잖아요. 반드시 이 순서라야 됩니다. 전공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전공으로 어느 주정부의 이민이 유리한지 각 주들 분석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에 그러면 이 전공을 제공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영주권의 승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